한일 관계와 스가 총리, 일단 대체적인 시각은 아베 계승입니다. 하지만 변화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한일 무역 분쟁 해결 가능성 어떻게 될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정윤 기자, 예. 스가 총리 그동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해 왔었나요? 기본적으로는 아베 정부에서 장관을 했기 때문에 아베가 보인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권 협정으로 사실 모든 게 끝났다.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2018년도 10월에 나왔던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2013년에는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죠. 그랬었죠. 한국 법원이 지금 일본 징용 기업의 자산을 네. 매각하게 되면 또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스가 총리가 과거에 언급한 적도 있죠. 예, 이것도 사실 뭐 아베 총리가 했던 얘기가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뭐 모든 것을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하겠다. 그런데 방향성은 확실하게 나와 있다. 결국 이 얘기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보복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자산 매각을 명령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곧바로 그 자산이 매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가 정부가 굳이 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스가 정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7월에 예정된 도쿄 올림픽 개최이거든요. 한국과 중국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성공적으로 이거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악화를 저쪽에서 서두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 짚어볼까요?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 부품 분야 국산화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주요 규제 품목이었던 불화수소의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33%포인트 감소했고요. 네. 포토 레지스트는 6.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벨기에, 대만 등 다른 국가로의 우회 수입과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노력으로 수급 차질은 미미했습니다. 네. 다만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진행할 경우 추가 수출 규제의 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임 기자, 그런데 이 스가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예. 경제 제재를 주장했던 기존의 강경 참모들을 교체했다고요. 예, 아베 내각에서 그 관저 참모라고 불리더군요. 네. 3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이른바 강경파들입니다. 네. 뭐 코로나 대책도 그렇고요. 외교까지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스가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이들 3명을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라고 앞서 이제 우리 정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스가 정부의 이 정책 추진 방식이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이 양국 경제 외교 관계 모두 실타래처럼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WTO 분쟁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이 지난해 7월에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이후 8월에 이 자국의 수출 우대 제도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자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는데요. 네. 이 WTO 분쟁 해결 기구는 올해 7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패널위원 구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WTO 재판은 통상 1, 2년이 소요되고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3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기존의 통상 대응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정부는 WTO 제소와 같은 강경책을 쓰되 일본과의 소통도 계속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최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2라운드에 진출했는데요. 최종 3라운드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입니다. 우리와 현재 수출 규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어서 일본은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반대 수위를 누그러뜨리거나 중립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강화할지 이 부분도 스가 정권의 풍향을 잴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 기자, 예.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이미 물밑으로 접촉이 시작됐다. 이런 관측도 있죠. 예, 좀 몇 사람이 좀 움직이는 게 포착이 좀 됐습니다. 네. 일단 일본 정계의 마코 실력자, 뭐 킹메이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가메이 시즈카 전 의원이 최근에 서울을 방문을 해서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또 정의원 전 안보실장 등을 만나서
얘기를 좀 했다는 얘기가 좀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인데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네. 내비친 게 확인이 됐고 네. 또 자민당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적인 또 지일 또 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축하 사절단 파견을 뭐 검토하는 등 뭔가 양국 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물밑 접촉들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임 기자, 전문가들은 이 한일 관계의 앞으로의 어떤 변수 뭘로 꼽고 있나요? 원래 올해 안에 한중 정상회담 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리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 또는 부산에서 한중일 정상회담과 동시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그것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나빠진 경제 상황입니다. 2분기에만 마이너스 7.8%, 이걸 연간으로 따지면 27%가 넘는 그런 마이너스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에 있어서 이런 상당히 나쁜 상황이 스가 내각으로서는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또 하나의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을 많이 불러들일 수가 있는 코로나 전식, 그러한 우호 관계 구축, 가깝고도 먼 나라로 불리던 일본이 최근 몇 년 사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나라가 됐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간도 정부도 만나야 시시비비도 가리고 오해도 풀 수 있습니다. 총리를 교체한 일본이 관광 목적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대부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 주재원, 유학생 등의 신규 입국도 가능해집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합니다.